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전망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올해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전세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역전세가 날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서울 부동산은 올해도 하락 국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의 고견은 어떤지를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을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분한테 뺏기 팔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팔 수 있어야지 흥정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만 급하고 사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매인데 금매에서 더 조정을 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락폭이 커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매들의 처리 방식들, 이런 과정들이 없어져야지 시장이 좀 이제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은 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서울은 기본적으로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대기 수요가 많아서 조정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경기도나 인천에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도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됐는데도 비싸 보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싸 보이는 것들이 조금 무감각해지거나 익숙해지거나 뭐 감당이 될 때쯤이면 이제 거래가 발생되기 시작할 텐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물건을 투매하려고 매도하려고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관망층들이 많은 시장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3, 4년간 그러면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도 좀 예측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서울을 전반적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갤럽에서 그리고 지금 스마트투비에서 하는 일들이 개별 단지 수요 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개별 단지가 분양이 될지 뭐 된다고 하면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네. 어떤 상품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리포트를 쓰는 게 제 일인데요. 네. 전체 시장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뭐 올해 제가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다 안 했거든요. 설문조사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질문이 뭐냐면요. 2023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몇 프로 상승합니까? 몇 프로 하락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런 질문 답변 못 한다고 저는 개별 상품이면 모를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 통계를 한번 봤어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3개 구는 상승했고 22개 구는 하락했거든요.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한 구가 있단 말이에요. 1등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꽤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로구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세 번째가 서초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종로구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경유용 자유 말고는 아파트가 없어요. 스페이스 본딱 2개인데 거기는 그냥 이사도 잘 안 하고 이사 그냥 거래가 되는 대로 그냥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아파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용산구도 아파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용산구 하지만 기껏 해봤자 아마 동부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말고는 모르실 거예요. 뭐 첼레투스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 모르실 텐데. 네. 그러니까 용산구는 업무 지역, 그러니까 도심권이라고 하는 지역들,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업무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고요. 종로구랑 용산구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아파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통계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서초구는 인기가 있는 주거지 벨트잖아요. 근데 거기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초구가 아마 작년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레미안 포스트지입니다. 반포동에 있고요. 이 아파트가 작년에 굉장히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뭐냐면은 12월 달까지 거래가 쭉 돼요. 많이 거래된 건 아닌데 예. 대형들은 다 신고가예요. 근데 중소형들은 조정이 살짝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밌잖아요. 같은 단지인데 신고가가 계신다고 하나는 하락이야. 그럼 이거를 상승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락을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사 쓰시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게요. 뭐 대형의 부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예. 대형은 또 거래가 잘 안 돼요. 중소형이 거래도 되는 거지 대형들은 평생 살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정말 거의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 있는 아크로레오파크가 제일 비싼 단지인데 거기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예.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어요. 2016년 이후로. 그러니까 거기가 98평인데 누가 150억에 사겠다고 나왔는데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150억에 거래되면은 일반 아파트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안 돼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냐면 평생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평생 살겠다고 하는 지역들의 물건들은 생각보다 조정이 안 됐고요. 조정이 된 것들은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들 있죠.
아마 그런 입지들, 그런 아파트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말씀드려요. 대부분 다 중소형이고요. 예. 소형이 많고 그런 입지들이 많아요. 그런 아파트 입지들은 조정이 좀 많이 된 편이고요. 제일 조정이 많이 된 데가 바로 도봉구, 노원,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에 있는 지역들이 제일 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2022년 친정을 정리해 봤는데 2023년도, 4년도 요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이제 이 전체 평균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개별 아파트. 왜냐면은 노원구에서도 평생 살고 싶은 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좀 분리해 보셔서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은 좀 조정폭이 있다 하더라도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레미안 퍼스티지 사례를 좀 한번 좀 참고하셔갖고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위계가 있는 위상이 있고 그런 좀 대우를 받고 있고 취급을 받고 있는 아파트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인터뷰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MB 시절 그때 이제 부동산 하락 장이 때 서울 수도권은 하락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 지방의 일부는 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이번 장에도 서울 수도권 떨어질 때 지방이 반사이익으로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사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둔 것들이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조금 더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미분양 숫자 증가한 것도 아까 대구랑 경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남도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미분양이 많은 편인데 지방의 문제가 뭐냐면은 수요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수요가 적고 그 적은 고정 수요마저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러면 부동산이 반등을 하느냐? 충분히 많이 조정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평형대가 이 가격이 맞아? 라고 좀 싸 보일 때 투자자들이 들어가요.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붐업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들이 뒤늦게 들어가는 패턴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어딜 사든지 간에 다 걸려 있거든요. 일단 취득세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유세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고 양도세도 안 풀린 편이거든요. 한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사고 팔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다 주택자들이 지방 가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활성화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미분양도 아마 아까 특별의 대책들 아마 누가 사든지 간에 뭐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천하의 수성구라고도 미분양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수성구의 매물들 특히 미분양 숫자들이 줄어드는 지역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부들을 미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워낙 대교수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제 물꼬가 트기 시작하면은 1주택자들이 움직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추가로 들어오지 않아도 옆판에 옆집으로 이사만 가면은 그냥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들이어서 좀 달라요. 근데 지방은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수요자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MB 정부 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규제 완화하면서 뭐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그런 조치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 완화 정책이라고 보통 하죠. 활성화 정책일 텐데.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화 정책이 제일 많이 나왔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때는 양도세 면제가 그냥 남발을 했어요. 분양권 전매도 다 그냥 무제한 허용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 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것들도 뭐 장벽을 많이 낮춰놨고,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완화 대책이 나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대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 그때 대책들 중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 포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지역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부터 좀 완화 정책들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반적인 조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한데요.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정도 보시면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또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간 빠졌거든요. 단기간 바닥을 딱 쳤어요. 지지선을 딱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지 상태거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에 빠른 시기에 쳤다는 것들은 오히려
하락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빠질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이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코멘트나 제안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무주택자들은 더 심하고 1주택자들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분위기에 매몰돼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공 세미나 가서 많이 이제 의견 제안을 하는데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사 안 가면 끝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절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주택자들이 이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솔직히 급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이 빠지잖아요. 집값이 빠진데 그 사람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분들 대출도 별로 안 받았어요. 왜냐면 대출을 보통 상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6년 차가 되면요. 대출을 거의 다 상환을 하세요. 10년 정도 됐는데 대출이 있는 집들은 저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초반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조금 생활을 좀 바짝 한다. 좀 아껴서 생활을 한다. 긴장하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좀 내 집 마련의 속도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요. 지금 금리가 비싸잖아요. 금리가 지금이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이것들도 지금 몇 개월 지속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4번 때리고 빅 스텝을 했더니 갑자기 별로 충격을 안 받잖아요. 이게 큰 금리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도 우리 이번에 0.2 올랐잖아요. 다음에는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또 어저께 뉴스 보니까 금리는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코픽스는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정부에서도 가상금리 낮추라고 지금 엄청난 압박을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기준금리 훨씬 기준금리가 높을 때보다 전체 대출금리가 높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상금리가 높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금리 문제는 지금이 최악일 가능성이 높고 점점점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간정을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지금 작년보다 올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라 살 수 있고요. 특히 좋은 것은 매도자랑 협상을 해서 매수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은데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집을 사는 순간 이런 고민들에서 조금 많이 절반 이상은 털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내 집만 하실 때 자신 있고 과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김학렬 스마트 튜브 소장님 모시고 정말 인사이트 있는 인터뷰 잘 들어봤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주 저희가 모시지 못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제가 열심히 읍소해가지고 또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